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당히 수상한 약국, 상수약국입니다. 저는 상당히 수상한 약국의 독한 약사, 독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지한 약사 진사입니다. 치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상수약국 에피소드 10회를 맞았는데요. 벌써 10회가 됐군요. 네, 어마어마하죠, 10회. 어우, 넉 달이네요. 네, 넉 달 동안 이렇게 누군가를 꾸준히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기록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부국제 다녀왔는데. 부산국제영화제, 네. 18회 부산국제영화제 저와 독사님이 다녀왔습니다. 네, 까대기는 어떻게? 까대기는. 저희가 영화 보고 좀 이제 바빠가지고요. 사실 비가 오고 약간 이래서 거의 해운대 이렇게 뭐 바다에 가고 이러진 못했어요. 저희 영화 보고 이제 지쳐가지고 또 막상 가니까 영화 욕심이 나서 거의 한 3편, 4편씩 봤더니 힘들더라고요. 네, 독사님 며칠 계셨죠? 저 부산에? 2박 3일 있었죠. 네, 2박 3일 계셨고, 예, 저도 이번에 영화를 한 3편, 4편가밖에 못 봤어요. 개막작 포함해서. 네네. 그래서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개막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바라. 네. 네. 제가 추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바라 추천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치양님이 추천해서 봤던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바라가 이제 네. 치양님 추천하셨지만 아직 못 보셨는데 우리나라에 개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화면이 정말 색감이나 음악이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제가 특히 그 첫 장면하고 네. 그 호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호수에 이렇게 연꽃 같은 게 펴져 있는데 이제 신성한 호수의 주인공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뭐 영상미가. 달라고 네. 부탁을 해서. 근데 그 장면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파티에 갔는데 거기에 그 바라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배우분. 배우분이 예. 갑자기 제 옆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하이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네. 저도 뵀습니다. 남자 배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음악과 영상미가 아름답고 그 줄거리도 정말 뭉클한 내용이거든요. 꼭 거기서 뭐 보시길. 춤은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이 네. 아름답게? 사실 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 춤은 이제 배우는 아이들 모습하고 그 줄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춤도 가까이에서 되게 많이 보여줘요.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 포스터만 봤는데 포스터에서 아마 좀 그런 호수 그런 데서 좀 춤추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의 네. 포스터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아마 잘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개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개막작이 아니죠. 근데 그 개막작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식이 끝난 후에 야외 상영장에서 상영이 되는데요. 네. 그 야외 상영장이다 보니 위에 이제 지붕이 있긴 하지만 조명을 이제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주인공 배우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색감이 야외 상영장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되지 않아서 어두운 극장에서 보는 것이 훨씬 예쁘다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네. 쉽지 않아서. 서울에 한번 이제 개봉을 한다면은 예술 네. 전용관이더라도 저희가 그 소식 전해드리고 한번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이런 봤던 영화들이 진짜 영화관에 걸리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8편을 보고 왔는데요, 2박 3일 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네, 건가요? 저는 이제 초반에 좀 선택했던 작품들은 그다지 이제 뭐 그렇게까지 흥미롭진 않았는데 후반에 있었던 작품들이 좋았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젊은 감독님이 만든 못이라는 영화가 제일 재밌었는데 상처의 이야기라서 못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못도 있지만 다른 못도 있지 않을까 해서 GV 때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그 못이 여기 그 연못이 또 이제 관련된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건의 중심에 대해서 그 제목을 지은 거라면 영어로 그 번역했을 때 폰드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MOT 이렇게 모수를 했냐 했더니 3가지 의미가 있대요. 그 연못에 못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말했던 거는 상처에. 못을 박힌 각자의 상처에 대한 못도 있고 또 하나의 못은 이제 못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후의 트라우마 같은 막 이런 것들. 근데 세 번째 모습 조금 그래서 그렇게 약간 언어 장난을 해서 그렇게 일부러 못이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가장 이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영관이나 배급사를 잘 정해서 한번 나와서 시중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영화 그 감독이 있었어요. 배우도 다 연기 잘하고 잘생겼고 연기 이쁘고. 좋아하시군요. 네. 사실 아무튼 네, 그 재밌었어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2년도에 비해서는 좀 이슈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이제 화제가 된 영화가 없었다 이런 이렇게 큰 화제가 된 영화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201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슬이 그 마지막에 영화 주요 상을 휩쓰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그러고 네. 나서 선댄스에서 수상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저도 이번 올해에도 지슬 같은 영화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영화는 없었던 반면 그냥 한국에서 이제 독립영화 감독들 중에 괜찮은 작품들을 많이 발견하셨던 예,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전반적인 바탕 그런 뭐랄까 독립 영화의 수준이 조금 올라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만약 개봉을 안 하더라도 인터넷으로라도 그 VOD 이런 제공을 안 하나요? 그런 한국 영화들 같은 경우는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입을 하시면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료인지 돈을 내야 되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시면은 가능합니다. 이번 그 북극에 나왔던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국 영화에 한해서는 어떻게 제가 아는 영화는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그 한국영상자료원 웹사이트에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극영화제가 끝나면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하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번 목 같은 작품도 네. 뭐 좋게 보셨다니까 우리가 개봉을 안 하더라도 볼 한번 수 있었으면 네, 한번 다룰 그쵸.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표를 이제 몇 장 구입해놨었는데 못 봤던 영화 중 하나가 파스카하고 10분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그 두 편이 부산 영화제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거든요. 파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주는 가장 이제 좀 큰 상이 뉴커런츠 상이라고 네. 경쟁 부분, 뉴커런치라는 경쟁 부분에 이제 올라온 12개 작품 중에서 두 작품에게 3만 불의 시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작품 만든 감독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파스카가 그 상을 받았더라고요. 파스카하고 어떤 몽골 영화인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영화가 받았는데 저 두 편 다 좀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파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40살의 여성과 19살의 남자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재밌겠네요. 네. 땡기는데.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대부분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상영되지 못하고 이제 서랍 속에 들어가는 영화도 많이 있고 좀 그런 아깝죠. 그런 영화들 찾아서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거는 좀 드시고 오셨나요? 조개구이 먹고 왔습니다. 청산포 가서. 청산포 가서 청산포. 드셨군요. 네. 미니네 식당? 그런데 저는 수민이네. 수민이네 식당. 수민이네 옆에 있는 하진이네를 갔다 왔습니다. 하진이네가 숨겨진 맛집이라고 하던데요. 네. 근데 거기가 좋은 게 이제 실내에서 조개를 구워 먹으면서 창밖으로 바다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기 바로 전날이라서 파도가 되게 높고 좋더라고요. 저는 무슨 복국집에 가서 금수복. 금수복. 네, 맞아요. 서울에도 체인점이 있습니다. 되게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해운대 금수복국이 네. 본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 가서 먹었거든요. 네, 뭐 맛집도 그렇고 까대기를 못한 게 좀 아쉽네요. 네,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는 이만하고 네, 오늘 이제 할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저희가 사랑하는 영화 네. 이야기인데요. 메비우스,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편한 영화라고 주로 이제 여겨지고 있죠, 김기덕 감독의 작품은. 싫어하죠, 사람들이 많이. 일단 싫어하기도 하고 주류의 감독으로는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개봉관도 잡기 힘들고 뭐 이제 이번에 메비우스 같은 경우도 그 상영 불가 등급 한정 제한 상영 제한 상영 등급을 받고 2분인가를 이제 삭제를 하고서 이제 영화관에 걸렸는데 삭제를 한 것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힘든 영화였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김기덕 감독의 작품에 대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전에 작품 좀 보신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제가 인상적으로 좋아하면서 봤던 작품은 피에타고요. 네. 그 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봤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다른 김기덕 작품을 안 봐서 그런지
피에타를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다른 작품들을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다른 작품들을 보고 음. 아 나는 이제 김기덕 감독 작품 안 본다 이러면서 피에타도 안 본 친구들이 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피에타 꼭 보라고 되게 예쁘고 그 음. 화면 영상이 굉장히 이 그림같이 예쁘고 내용도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봤는데 근데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구나. 싫어하는구나. 근데 메비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되게 역겨운 장면도 많이 있고 네. 되게 굉장히 불편하죠. 네. 저도 이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작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완성도도 있고 뭔가 이렇게 여러 방면에 걸칠 수 있는 그런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는데 대부분의 김기덕 감독 작품은 그런 포괄성이 굉장히 없고 한정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만 골라서 이제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 놈만 폭력적으로. 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가 불편하긴 한데 친구들이 이제 김기덕 감독 작품을 보고 그게 괜찮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게 괜찮아? 그게 좋아?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럴 만도 해요. 사실 내용을 봤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근데 여성 관객인데도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김기덕 감독 작품이 내가 편하거나 즐거워서 보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그 내용이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궁금하다.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스크린에 나오는지가 나는 궁금하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듣고 싶고 호기심이 생긴다. 그래서 보는 거지. 이 영화가 다 정말 편하고 내가 좋고 뭐 즐길 수 있어서 보는 영화는 절대 아니다. 보는 내내 불편했어요. 메비우스. 그 1시간 넘게 이제 상영을 하는 동안에 막 눈을 가리고 싶고 막 약간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날 정도로 역겨운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생각할 만한 뭔가 이슈를 던져준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김기덕 감독 작품을 보는데 예. 네,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그거를 극대화해서 상징적으로 좀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상징이 올바른 이제 바른 상징 구조로 논리적으로 짜맞춰 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 개인적인 상징이에요. 자기 혼자 네.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워낙 극단으로 몰고 나가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불편하게 보든 안 보든 그걸로 영화가 끝나고 한 며칠 있다가 야 너 봤어? 하면서 노가리거리는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저희가 뭐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도 예술이 가지고 있는 효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서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 그냥 뭐 보고 그냥 땡 하는 작품들도 많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도 뭐 그런 작품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기덕 그 작품을 제일 처음 나온 작품이 악어인데 네. 그게 아마 96년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비디오 테이프에 넣는 거. 네. 그때 그걸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센세이션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프랑스 영화 그때 대장지라고 했거든요. 네. 프랑스의 그 아름다운 영상미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레오 까락스 감독의 그때 제가 한참 이제 그 나쁜 피라는 영화를 좋아했었고요. 아, 네. 예.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색감들을 이제 김기덕 그 감독이 좀 잘 살려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를 삼고 좋아를 했어요. 그리고 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상징적이어서 그때 사람들이 좀 영화의 상징을 많이 쓰는 이미지 영화에 대해서 관대하기도 했고 저런 게 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또 그때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또 이제 또 감독이 한 분 계셨죠. 그 홍상수 감독이었어요. 네. 그때 홍상수 감독은 그런 반대편에서 이제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지는 날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작품을 들고 나왔는데 이 두 감독의 행보가 너무 달라졌죠. 두 분 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류에 편입돼서 상업적인 영화를 둘 다 안 만드시는 분인데 뭐 영화제에선 사랑받는 분들이죠. 그렇죠. 대중한테도 보면은 홍상수 감독은 사랑을 받고 사람들한테
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배우들한테도 그냥 뭐, 야, 나 영화 하나 찍을 건데 와 하면서, 하면은, 예 하면서 와가지고, 뭐, 노게런티로 찍기도 하고, 네. 그것도 또 뚝딱뚝딱 또 잘 만들고, 또 보면 재밌어요, 저는. 홍상수 영화 감독님. 남성 관객들이 둘 다 이제 남성 관객들한테 반응이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감독인데 홍상수 감독은 지나치게 편하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펼치는 것 같고 김기덕 감독은 너무 불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 좀 이런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님은 영화가 그 술자리에서 노가리 까면서 하는 이야기 같은 그 좀 정도 그런 수준의 유쾌함에 가벼움. 예. 근데 그 가벼움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상에 갖고 있는 냉철한 그런 이제 리얼리티가 아주 뛰어나신 그렇죠. 감독인 것 같아요. 전 홍상수 감독하면 찌질한 남자들이 생각나요. 네, 맞아요. 근데 둘 다 찌질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김기덕. 그게 사실 예. 진짜죠. 사실 사람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 김기덕 영화 감독님의 영화는 그 찌질한 인간들을 너무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그 극단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사실 현실에서는 좀 있기 힘든 그 캐릭터들이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작품 중에 하나도 이제 그 나쁜 남자인데 나쁜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들이 극단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그 나쁜 남자의 사람의 주인공은 이제 포주예요, 포주. 포주인데 어떤 여대생을 보고 여대생이 자기한테 건방지게 굴었다고 해가지고 여대생을 어떤 뭐 계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녀로 만들어요. 자기 걸로 예, 만드는 그 예. 거죠. 그러면서 그게 뭐 그 안에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 나오면서 둘이 사랑에 빠졌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여자가 그런 상녀의 삶을 살게 되는 뭐 그런 되게 내용들. 불편한 영화였어요. 네, 저도 봤는데.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식의 심리가 왜 그런 식의 심리가 바뀌는 거야. 뭐 물론 그 남자가 그때 조재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도. 예, 조재현. 페르소나. 예, 조재현급 되면은 여자들이 그렇게 다 빠져드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남성이 아니라서 그 영화를 보면서 공감이나 이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드러나는 폭력적인 상황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느껴지는 폭력들을 굉장히 이 사람은 그 확장돼서 표현을 예. 하는구나.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이제 알겠는데 공감이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작죠. 부분 자체가. 근데 김기덕 영화가 메비우스도 마찬가지고 나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감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전혀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정말 공감 바라지도 않고. 상상의 영역의 바깥에 있다는 그런 세계를 일상의 세팅 안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메비우스도 가족에 대한 영화를 하고 나쁜 남자도 어떤 사랑에 대한 맞아요. 보편적인 소재이긴 한데 이야기하는 방식은 정말 보편적이거나 예.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좀 방법은 그 아니잖아요. 평론가들한테 이제 초기 작품 중에서 이제 많은 좋은 평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파란 대문이라는 작품인데 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파란 대문 못 봤어요. 파란 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주 시골 포구 이런 데에서 여인숙을 운영을 하면서 약간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창녀집을 그거를 운영하는 이제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가족이 있고 거기에 딸이 있는데 딸은 대학생이고 거기에 어느 날 이제 도시에서 그런 이제 창녀 한 명이 내려와요. 근데 처음엔 둘이 싸우다가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여대생이 자기가 대신해서 손님을 받는 이야기로 되면서 둘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작품에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런 이해가 그 수준이 너무 좀 극단적이라고 할까.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극단성이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기덕 감독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의 이미지는 창녀 아니면 성녀인 거죠. 그러니까 딱 극단적인 두 가지 이미지밖에 없고 그걸 모두 가지거나 복합적으로 가진 뭐 여성의 캐릭터라는 게 등장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항상 김기덕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거기에서 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뭔가 이런 극단을 분리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김기덕 감독 작품이 그게 만약에 김기덕 감독이 여성을 보는 시각이라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각이거든. 근데 남성들 마음속에 그런 여성의 그런 뭔가 이중적인 면을 다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약간 이제 뭐 농담이지만은 김기덕 감독님 정말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영화를 만드셔서 해소된 게 그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아닐까. 어떤 범죄나 그래 저지르지 않고. 그러네요. 네. 예, 왜 보면은 뭐 그런 이제 그 뭐 죄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예술 시도를 통해 가지고 좀 그런 그 폭력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든 예술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그렇네요. 지금 취향님이. 네. 예, 저는 근데 사실 김기덕 작품 중에서 좋아하는 작품은 활이라는 작품이에요. 활이요? 예. 활이라는 작품 되게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그 빈집 다음에 나왔던 작품인데. 네네, 빈집은 봤는데. 예, 좀 그 바다에서 이제 그 배를, 네. 거기서 뭐 낚싯배 같은 경우를 이제 임대해가지고 하는 할아버지와 소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소녀를, 고아 소녀를 한 10살 때부터 키웠어요. 같이 이제 바다에서만 계속 살면서.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애가 좀 크자,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 영화에 뭐가 좋으셨어요? 근데 이게 그 어린 여자 아니요. 등장해서. 그런 영화 자체가 근데 거기서 네. 드러나는 이제 그 좀 상징이 제가 예전에 느꼈을 때는 재생에 대한 이미지로 인간이 그 몰락한 신의 하나의 모습의 인간으로서 어떤 이제 그 바다에서 그 뛰어들어가면서 이제 재생을 하겠다는 좀 그런 이미지가 여성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것들은 좀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그 여성이 어떤 괴물이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결국 재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치앙님 김기덕 그 감독 영화 말씀하시는 게 되니까 이 김기덕 영화의 그 역사를 다루는 팟캐스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네, 김기덕 하고요. 감독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지 않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그 아버지가 기술을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셨대요. 네,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고 저쪽에 그 공장에서 이제 숙련공으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뭐 어린 나이에도 그 공장에서 숙련공으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 전에 그렸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저쪽 해병대에 가서 5년을 복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가가지고 뭐 그림을 공부를 하셨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프랑스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 인생 공부하신 거죠. 예, 2년 동안 돌아다니시고 네. 그다음에 뭐 한국에 와서 정식으로 뭐 공부를 영화를 안 했다가 시나리오 그런 그 교육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시나리오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한 1년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 그 공모전에 작품을 내서 그게 당선이 됐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시나리오 쓴 악어로 영화를 만들게 되어서 지금까지 쭉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큰 상을 받은 피에타도 그다지 이렇게 영상미가 있거나 그렇게 잘 만들진 않았어요. 이제 김기덕이 항상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런 남성성이나 이런 폭력에 대해서 혹은 그 용서나 화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끌고 가서 그걸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있는 것 같은데 피에타도 사실은 그 장어였나요? 뭐 이게 돌아가는 이렇게 막 계단을 내려가는 씬이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막 이런 장면도 있고 어쨌든 잡음도 간에 많이 들리고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든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항상 이슈가 되고 그게 이제 예술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이 되니까 이제 그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비교하게 되는데 홍상수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는 잘 만들어요. 저는 뭐 홍상수 감독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찌질하고 평범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도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메비우스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분 동안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어쨌든 메비우스에 대해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 메비우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순환 구조를 이야기하잖아요. 메비우스 그렇죠. 띠. 띠. 네. 제가 메비우스 띠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거는 예전에 그 홍세가 아니라 그 조세희 소설에 이제 날량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예, 난쏘공의 한 작품 이름이 이제 그 메비우스의 띠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네네. 저는 수학 시간에 배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림을 보면서 메비우스 하면은 네. 그 항상 딜레마 같은 네. 아무리 돌아도 앞이 뒤고 뒤가 앞이고 계속 위가 연결돼서. 아래고 아래가 위인 그런 전 딜레마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메비우스가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별되지 않고 뭔가 계속 순환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원리가 그런 거고 구별하고 싶은데 구별도 안 되고 계속 맴돌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일단 뭐 어쨌든. 그때 뭐 그러니까 그 난소공에서 나왔던 메비우스 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않는 이제 계급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수학적으로는 뭐 그런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윤회의 사슬이라고 할까요? 불교의 사슬. 불상도 많이 등장하죠. 예. 영화에. 그런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불교적 그런 사고가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길가에다가 이제 불상 이런 거 모아둔 가게에 절하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네. 나중에 또 한 번 더 등장하고.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네. 연결되죠.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절하는 거 보고서 왠지 김기덕 감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김기덕 감독 자신이 아닐까.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웃긴 거예요. 그 스님들 그 시간이 주무시는 시간이거든요. 9시 지심 시간이에요. 네. 원래 9시 지심하시고 3시 기상하시거든요. 그 길거리 다니면서 후레쉬로 뭐 불상 있다고 해서 절하고 안 하시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거라보다 상징적인 거겠죠. 네. 그런 그 본인의 음. 해탈과 이제 수양을 위해 사시는 분이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숭배하시는 분들은 아니신데. 근데 저는 스님이 등장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성이 거세된 사람이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욕망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스님이니까 그거에 대비로 저는 스님을 등장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적인 스님이 뭐 새벽 3시에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주교 신부님도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긴 마찬가지나 하죠. 네. 목사님 빼곤 다. 근데 사실 거기서 또 이제 처음에 이제 거세에 이용되는 칼이 보관됐던 장소가 불상 아래 맞아요. 위치잖아요. 네. 왜 그것 집에 불상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 밑에 칼을 놔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사실 상징적인 영화 거죠. 같은 이상하게 특히 김기덕 영화는 이게 현실적인가 말이 되는가 이건 별로 질문을 안 하게 되는 네, 거예요. 예를 오히려 들면 저도. 아빠가 돈도 안 벌어오는데 뭐 이런 거. 맨날 집에서 인터넷 네. 서핑이나 하고.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구글링을 하지? 이런 그러니까. 거 질문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다 그냥 눈 감고. 네. 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화를 볼 수가 없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김기덕 영화의 허술함에 대해서 허술함과 그리고 자기가 너무 영화니까 이걸 인정을 해라 강요를 한다는 거죠. 좀 그걸 못 글쎄요. 만나. 그게 이제 치앙님한테는 강요로 네.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요소들이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 저는 그게 더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극단으로 예, 몰고 가고. 저는 이런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소도구 하나하나의 그 논리적 완성도가 영화의 완성도도 어느 정도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에서는 필요하겠죠.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런 상징성이나 그런 예술적인 도전이나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작품은 좀 아니었지만 피에타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보고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감독이 대한민국에 있고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되게 부러울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자기가 하는 생각을 내지를 수 있는 이런 한 수가 있다는 게 약간 뭐랄까 그렇게 다들 예술가라면 뭔가를 뛰어넘고 경계를 허물고 뭔가 극단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경향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작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감독들이나 예술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부러울 수도 있고 그걸 지향하지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죠. 그냥 주방에서 시카를 꺼내면 안 되나? 아니요, 그거랑 그거는 천지 차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불상의 이미지랑 칼의 이미지를 뭔가를 네. 하고 싶다면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당연하게 누구나 봐도 당연하게 느껴지게끔 근데 이미지를 만들면 안 되나? 예술가가 극단을 뛰어넘으려면 누가 봐도 당연한 걸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덕 같은 욕을 먹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시도하고 깨부수는 이제 예술가가 되려면 누구나 봤을 때 당연하면 절대 그런 걸 실현할 수가 없어. 사실 이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설정 자체가 음. 엄마가 자기 자식 아들의 그 남근을 거세한다는 네. 그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 부처 산 밑에 이 집은 왜 부처 산 밑에다 칼을 두냐 네. 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아니요, 저는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그 앞에서 보여주는 그 엄마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엄마가 미쳐가는 모습, 그 연기를 통해 가지고 네. 누가 봐도 미친 년이더만요. 연기 되게 잘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 앞에 저는 그런 것들이 좋은 상징이었던 것 같은데 질투를 하게 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치마가 뒤집혀가지고 엉덩이가 많이 부각이 돼요. 아내의 모습에서는 네. 하얀색 네. 그 팬티 입고 있는 네.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엄마의 느낌이 아니라 여자의 예, 욕망. 여자의 그 욕망에 가득 차고 질투에 음, 가득 찬 음. 이제 미쳐가는 여자로 그 네. 얼굴의 연기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아이 미쳤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 그 시키는 순간이 딱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아들이 그런 이제 그 자유하는 순간을 보고 난 다음에 음. 그 전에는 엄마였어요. 예, 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그런 이제 단추를 이제 옷을 바로 잡아주고 근데 그 순간 바뀌어서 이놈 또 어쩔 수 없는 아버지랑 똑같은 이제 수컷이다. 그 순간으로서 이제 미쳐버려가지고 거세를 시켜버리는 것들은 네. 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셨어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이 없고 또 이제 되게 실험적인 이번 좀 작품이 그랬었잖아요. 네. 대사가 하나도 없이 이제 그런 씬이나 이런 걸로 뭐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김기덕 감독이 미장센이 강한 감독은 아니라서 그렇게 이제 흐름이 매끄럽지도 않았고 좀 이렇게 대사가 없는 게 굳이 필요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물론 김기덕 감독이 뭔가 이런 욕망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을 굳이 이제 언어가 아닌 다른 이제 행동이나 뭐 욕망이니까 어차피 몸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해는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매끄럽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인 것보다 저는 오히려 영화의 그런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한 게 오히려 좀 불편했죠. 모든 이제 좀 김기덕 작품 그 감독님의 작품을 좀 보면 대사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대사가 없는 등장 인물이 대표적으로 나온 영화가 빈집. 였죠. 빈집에서 이제 제이 씨가 배우 이름이었인가? 제가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이승연이 예. 연기했던 캐릭터도 대사가 거의 없었고 예.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남자 캐릭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기덕 감독님이 대사를 좀 잘 못 쓰시는가 봐요. 그렇게 언어로 잘 소통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이런 동물적 감각이 발달된 사람인 것 같고 그걸 잘 현장에서 이제 캐치하는 사람인 것 같지 언어로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그걸 해소하려는 욕망을 가진 분은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언어적인 측면이 이렇게 등장하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육감적이고 뭔가 동물적인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언어가 사라짐으로 인한 어떤 그 영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글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대화가 없는 가족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족 사이에 그 언어라는 그 인터랙션 그 서로 소통이. 교류하는 그게 없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영화 처음부터 막 영화 처음에 이제 가족이 아침을 먹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집을 보여주고 빵을 아삭아삭 이렇게 먹고 와인을 마시고 그런 거에서 이런 소리가 이게 부각이 더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말 영화에서 가장 보기 괴로웠던 장면 중 하나가 이제 칼을 찌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쾌락을 느끼는 도구로 사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의 그 소리가 너무너무 부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 소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 소리가 그 영화 속 주인공들에게는 지금 쾌락을 주고 있지만 보는 관객들은
저에게는 쾌락과 정반대인 그 정말 괴로움의 예. 극단으로 밀어넣는 그런 도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남근이 거세되고 나서 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오는 후에 쾌감과 곧바로 이어지는 고통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두 면이 붙어 있는 거죠. 그쵸, 메비우스처럼. 메비우스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식의 이해와 해석이 저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쾌락이 쾌락일 수만 없고 고통이 고통일 수만은 없는데 이 감독은 그런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걸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김기덕이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 불편은 하지만 의미는 있다고 보이는 지점입니다. 아무튼 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다가 잠시 예. 했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고 어차피 그 소통에 대한 뭔가 이런 교류라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에 대한 소통이나 뭔가 그런 해소를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절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언어를 제거하지 않았나 언어를 싶어요. 저는 제거함으로써 그런 이제 인간성을 배제하고 음. 동물성을 더 부각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게 이 욕망. 메비우스 나오는 이 사람들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인간이라기보단 짐승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가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 뒤에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가장 1순위예요. 뭐 여기서는 이제 모든 그 본능 중에서 성욕을 1순위에 두고 행동을 하긴 하지만은 그 성욕이 모든 이제 행동에 우선순위로 다 적용을 해요. 성욕을 위해서 살고 성욕을 위해서 싸우고 성욕을 위해서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시 성욕으로 순환이 되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언어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언어가 없음으로써 언어를 네, 빼므로써 이런 짐승 이 음. 사람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짐승들이다. 네. 그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근데 인간이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개인이 동물적이고 짐승적이다 이러면은 되게 거기에 부정하고 싶은 개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시장이 얼마나 그런 성적인 욕망들을 자극하고 그걸 팔려고 하는지를 보면 사실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도 마찬가지고 섹슈얼리티 막 이런 거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가 등장하고 남자가 등장해서 상품을 팔고 전혀 성적인 건 상관없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소비하는 게 대부분 성이에요. 성을 사고 팔고 한다고 해도 다를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욕망적인 거를 우리는 지능적으로 숨겨서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포장해서 이제 하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더 나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서 가족을 만들고 더 나은 유전자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 그 사회 내에서는 되게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치아님이 것들을 말씀하시는 극적으로 거는 가져오고 있다. 그거랑 약간은 좀 동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런 그- 동물적인 면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 다 근데- 숨어 있는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네.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언어라는 음, 그런 소통 도구가 브레이크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가다가 꼴리는데 이성적으로 예, 이제 판단하는 그게 브레이크가 되는데 거기서 그 브레이크를 제거를 해버렸죠. 언어라는 도구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 어차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언어를 제거해서 더 극단적으로 예.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장치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좀 재밌는 부분이 그 이 영화 소개를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 소개를 하면서 뭐 남편, 아버지, 남편, 뭐 어머니, 엄마, 아들 이런 식으로 등장 그 제목 그 배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보면은 그 이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자기 어떤 이제 아버지로서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아들의 모습, 이 전통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 예, 질투에 네. 빠진 여자, 또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아버지, 아들, 남편, 뭐 엄마로 보기보다는 그냥 욕망에 호적거리는 인간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면을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란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사람의 욕망을 거세하고 이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화에 등장한 사람들이 동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결국엔 가족이란 이름에 의해서 거세됐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그러려면 내 여성의 욕망이나 그 사람의 남성의 욕망은 거세돼야지만 가족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폭력을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들어있는 시스템이 주는 그런 폭력을 굉장히 증폭시켜서 이 감독은 캐치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것에 이면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김기덕 감독 작품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족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뭔가 지켜야 되는 전통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지만 사실 그 인식의 이면 속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물로서 가지는 욕망들, 내 개인의 그런 의사들이 얼마나 거세되고 제한되는지를 이제 김기덕 감독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으로 유익하다, 알맞다, 올바르다는 평가는 사실 이게 영화고 예술이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잣대로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면 김기덕 감독 작품은 하나도 볼 게 없고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김기덕 감독은. 근데 저는 가족이 그 욕망을 거세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욕망을 거세보다는 그 좀 실제로는 양보라고 할까요? 근데 그거 양보가 아니라 자발적인 건데 이제 독사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극대화 시켜가지고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좀 김기덕 같지 않아요? 아, 여자 김기덕. 네. 여자 김기덕?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세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옳다고 이제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건데 아마 저쪽에 그 독사님 귀에 도청장 씨가 있나봐. 빅브라더스 음모론에 너무 근데, 빠져 계시는. 그렇다기보다는 현대 미술이 약간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도전이거든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요. 페미니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그거를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왜 그래야 해? 라고 하면서 그 경계가 무너졌던 건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이 가고 있는 방향이고 현대 미술이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김기덕이 가족에 대한 시스템을 묻고 이 사회가 주는 억압에 대해서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거는 현대 김기덕 미술과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 예술에서 현실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왜 그래야 돼 반문을 묻지만 그렇죠. 동시에 그 반문을 묻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좋아질 건데라는 말도 좀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걸 왜 더 좋아질 건데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향점이 있는 예술의 시대는 끝났어요. 뭔가 이상으로 쫓아가고 그거를 이제 추구하던 거는 고전으로 이미 끝난 거고 현대 미술은 그걸 깨부수는 거 그 자체에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평을 뭐 넓히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미술 쪽이랑 또 다른 예술 장르랑은 그렇게 뭐 다 다 같다고는 저는 동의는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는 그렇고 그럴 거니까 네. 예, 멱살은 제가 안 잡고 네. 착하게 잘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네. 패스하기로 하고요. 네. 참 저는 그래도 이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은 김기덕의 감독의 뭐 연출력도 있겠지만 이 배우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뭐 다른 건 볼 것 없는데 이거 이은우 씨 어머니 네. 여자 연기 그 굉장하더라고요. 1인 역을 했던 네. 그 분이 연기력이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김기덕 감독 작품은 여성을 그냥 되게 단순화시켜서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이 굉장히 부각된다는 거죠. 이 전에 피에타에서도 그랬고 대상 성함이 누구라? 지금 이름을 진짜 명사증후. 조민수 씨. 조민수 씨. 예, 거기 가서 상 받으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되게 그 여성의 연기력이 사실은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영화가 더 설득력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성의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이제 갈 수 없는 현실과 떨어지는 극단으로 내몰기 때문에 그 여성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성 배우에. 그래서 되게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여성 배우한테 계속 압박을 따라서. 줘가지고 막 상황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줘서 그런 극단에서 있는 그런 감정선을 끝까지 좀 끌어올려 그런
기술이 있는 게 그렇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냥 미친 그런 거죠.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현실에 없을 만한 캐릭터들을 이제 등장시키니까 그게 이슈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묻어가는, 흥행을 묻어가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이은호 씨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조명을 받았대요. 사실은 마스크를 봤을 때 굉장히 그냥 착하고 묻어가는 얼굴이거든요. 누군가한테 연기나 이런 캐릭터로 기억에 남을 만한 마스크는 아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걸 끌어내줌으로써 이 배우의 가치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확 전환이 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예. 보면 참 두 얼굴을 지니고 있는 게 되게 착하고 평범한 그냥 슈퍼가게 언니의 였다고. 모습과 정말 미치광이 같은 정말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그런 광기 어린 모습까지 한 마스크에 지니고 네. 있는 저도 사람. 중반 지나갈 때쯤에 알았어요. 아, 이게 같은 배우구나. 그리고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고 확신을 했죠. 이름이 똑같은 게 올라가는 거 보고. 그래서 김기덕 이런 여성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폭력적인 부분이 많은데도 표현하는 배우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그쵸.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스펙트럼을 가진 여배우가 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잘 될 걸 생각하고 투자 목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나는 게 그 빈집의 이승현 네.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사고를 한번 쳤었거든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위안부 네. 사진 사진 누드 사진 비슷한 걸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의 뭐 회생불능까지 이제 갔었다가. 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빈집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기를 했던 거 가요. 그때 최고의 배우였거든요. 그때 연기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이제 그 TV 배우였죠. 맞아요. 근데 이윤우 씨 같은 경우는 그 기자 안담회에서 이 영화를 출연을 결정하기로 한 이유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성기 중심의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자기도 반발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도 그럼 그건 어떤 영화일까 해서 봤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그래, 이 영화는 어쩌면 성기 중심의 뭐라 할까요, 쾌락이나 사랑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랑 이야기가 이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의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계속 남성의 이제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성욕을 없애기 위해서 거세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아닌데 내용상에 좀 단순하게 거칠게 네. 이야기하자면 네. 그렇게 나가요. 하면 바람 피게 못하게 거세를 한다. 그럼 거세가 당하면 그 거세를 해도 욕망이란 건 남아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걸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욕망을 다시 다스려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해하는 걸 자학하는 감 그렇게 어떻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남자의 욕망이 해소가 됐다. 쳐요. 하면은 여성은 어떻게 되냐?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은 남자가 바람 피는 거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걸 보고 자기의 어떤 질투심과 욕망에 미쳐 있는 여자거든요. 그럼 이게 여성들은 어떻게 욕망을 해소할 수가 있느냐? 어쩌면 그 메시지까지는 그냥 이 영화에서 다루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기덕 자신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 사실은 피에타도 그렇지만 저는 김기덕 감독 작품을 그냥 남성 개인이라기보다는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하고 되게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피에타도 한국이라는 무대, 서울이라는 무대, 거기 그 청계천이라는 무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던 건데, 이 영화에서도 메비우스에도 그 가족이라는 그 시스템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고 애초에 권력을 유지시켜 온 사람이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남성적인 부분인 거죠. 거기서 여성적인 부분이 들어오면 이 영화는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서. 네, 거기서 보면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슈퍼 여자가 이제 그 등에 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서영수나 아니면 불량배인 김재홍 네. 이 사람들 등에 칼을 꼽으면서 그 자기도 이제 그런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걸 거기서 영화에서는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로 다 그 봉합이 되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문제는 거기서는 좀 그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전혀 다루지.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다루지 않고 있어요.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이 일부 포함돼서 대상화된 여성만이 이제 드러날 뿐이지, 여성의 욕망 자체는 김기덕 자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야도 아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회나 그런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시스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도 여성은 사실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기덕 감독 작품에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해지는 거죠. 스토리에 뭔가 이런 일관성이나 이런 설득력이 훨씬 더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섣불리 김기덕 감독 작품에서 여성이 등장한다,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의심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욕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비우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욕망 중에서도 이제 좀 뭐 가장 이제 극단에 있는 성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욕보다는 저는 좀 그 식욕이 제일 큰 사람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식욕과 성욕이 같은 거라고 보는 네,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죠. 사람이 가장 이제 크게 욕망을 나누면 에로스하고 타나토노스라는 걸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삶을 뭔가 지속시키고 이어가려는 그런 욕망, 그 안에 성욕, 식욕 이런 게 다 있는 거고, 타나토노스는 자기를 해치려는 욕망,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욕망, 이게 맞닿아 있는데 사실 철학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맞붙어 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것 자체도 욕망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꼭 저는 구별되는 그냥 부분은 아닌 제가 하고 것 싶은 같아요. 말은 네. 그것보다 배고픈 게 더 힘들다는 거죠. 지금 그 치앙님이 배가 배가 고프셔가지고 네. 아까부터 아, 계속 배에서 꼬르르 꼬르르.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공복에서 이야기를 하다 네. 보니까 진짜 저희-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아니 바람을 피고 말고 가난해봐요 사람이. 네. 뭐 그게 되냐고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지금 일요일 1시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저희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약사님들이 새벽까지 술 네. 한잔 하시다가 어제 녹음하러 파티를 오셨습니다. 하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지금 모여가지고 다들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배고프고.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냥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그 김기덕 감독의 이 작품에서 나오는 욕망이라는 거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김기덕 감독이 얘기한 욕망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네. 그걸 통제를 해야 되고 뭐 극단으로는 거절을 해야 되고 아니면 종교인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부정적이냐 아니면 생산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되게 흥미로운 동의할 수 질문이긴 없는데, 한데 네. 저는 그냥 사람이 어떻게 욕망을 하냐에 따라 네. 다른 것 예.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좀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불교적 세계관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네. 불교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오욕칠성 뭐 108가지 번뇌라고 하죠. 네. 번뇌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에서 번뇌를 다 버려야지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아브라카타브라 하는 이제 온만이 반면 이제 열반의 이제 절대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주인공들이 마지막에 다 죽는 걸지도 몰라요. 죽거나 종교인이 되거나.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윤회를 계속하고 하는 거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호기심이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안에다 뭐 성욕부터 해가지고 식욕까지 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란 호기심이 없었으면은 인간으로서 존재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면은 성욕 때문에 생산성이 생겨서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들이 다른 또 생산적으로 또 다른 가족을 만들고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 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 작품에서 뭔가 지향성을 바라고 뭔가 이렇게 결론이나 뭔가 해답을 기대하신다면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기덕 감독은 그런 해답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클로즈업해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까지 보여주는 정말 그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감독이지 그래서 이 모공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 건강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얘기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건 니네들이 보지 않고 외면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걸 불편하게 해주는 그 얼굴에 들이밀어서 볼 때까지 보여주는 그 뭔가 약간 변태스러운 그런 욕망을 가지신 분이지 거기서 해답을 제시하고 뭔가 봉준호 감독처럼 친절하게 막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감독은 절대 아니에요. 그 이제 아주 마이크로하게 이제 현미경으로 피부 모공까지 집중을 하는데 사람들이 피부 모공을 정말 본 사람들은 뭐
뭐 피부과 의사라던가 뭐 그런 이제 아주 극한까지 그런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근데 저는 일반 사람을 대중으로 생각하고 이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네. 김기덕 감독 그렇게 그런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가는 척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다가 필터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왜곡을 시켜서 이제 그걸 보여주지 않냐. 근데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보려면 자신만의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김기덕이란 필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기덕만이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술이, 모든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마이크로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 대한민국에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마이크로하게 그런 모공을 보자 하는 주제까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모공인 척 해놨지만 사실 보면 옛날에 뭐 아직도 뭐 그 논박하지만은 이제 그 황석 박사가 이제 복제를 한 것도 이게 맞냐 아니냐 좀 다른 결과를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끼워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마이크로까지 가봤는데 요렇더라 요런 부분이 있지 않냐. 결과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 답이 아니고 그냥 김기덕 개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공감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관객의 몫이고 김기덕도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제발 제한이나 뭔가 이렇게 괴롭히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지 자기가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유명해지고 뭐 이걸 바라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그 내면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기가 사랑받고 대중한테 잘 나가고 싶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근데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랑의 범위가 모든 대중이나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표현하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일부하고는 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도 제한상영가를 때리고 막 뭔가 비판을 해대고 이러니까 표현 자체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래서 관객이 뭐 수준이 없어서 이제 이해를 못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기덕 감독이 정말 그런 유명한 감독이 되고 싶어서 했다면 이런 영화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김기덕 감독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가 계속 삐뚤어져가지고 막 그 남의 집 유리창에 창문에 돌 던지고. 근데 그게 남의 집이 던지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싫은 집이 아니라 이 사회라는 집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돌을 던진다면 그 사람이 던진 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돌을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기덕 감독님. 돌을 던지는 그 사회가 정말 사회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 사회를 지키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진짜 사회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이제 의논에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김기덕 감독님이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 그냥 너무 하고 싶은 상상력이나 정말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은데 근데 정말 남들은 생각 못하는 정말 독창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기왕 얘기한 거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많이 봐주고 이러면 좋죠. 자기가 영화를 만든 목적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으면 그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좋아해주길 바라는 면이 누구나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좋아해주길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에게 많이 잘 팔려고 만드는 그거랑 다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적으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뭔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약간 미친놈 취급하니까 그게 싫은 거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김기덕 감독 작품이 황금사자상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배운 적이 없고 제대로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뭐 사실은 뭐 흉내낸다 레오카락스 영화를 흉내낸다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초창기의 작품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할 거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김기덕 감독 작품이 그걸 이 사회에서 캐치해내고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개인이 이 현대 철학이나 현대 예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 부분을 잘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을 줬지 개인이 정말 영화를 뭐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고 이래서 주는 그런 상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가 가진 그런 뭐랄까 예술적인 담론이나 이 사회적인 그런 가치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한국 사회가 폄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이란 작품은 의미 있는 존재이고 김기덕 감독이란 존재가 한국에 나온 것도 좀 신기한 그렇죠. 상상이긴 기술을 해요. 배우다가.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되게 예, 계속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제 생각해요. 작품 네, 활동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것도 꼭 의미 영화에서 있고, 예.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김기덕 감독은 자기는 비주류로서 주장을 하고 사실 비주류 감독이지만은 또 다른 비주류 감독에 비해서 이리저리 그래도 그 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외적으로도 평가는 많이 받고 맞아요. 홍보가 잘 되는 감독이에요. 이슈화가 되고 뭐 이제 작품도 많이 했고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에 저 뭐 보지도 않고 이거는 왜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작품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좀 보면은 약간 요즘 들어서 좀 거장인 척 하는 아, 그래요? 거장놀이를 좀 근데 한다는가? 베니스 황금사자 하나 받았으면 거장 맞지 않나요? 맞아요. 거장인 상을 척이 아니라 하면- 거장 맞죠 뭐. 그게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는 거장이라는 것 자체는 상을 받았다가 아니라 상으로서 그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 책임감까지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밑에서 열심히 그 영화 배우시는 학도들도 많고 이번 영화제에서도 이제 김기덕 감독 충분히 밑에서 하고 일하시다가 데뷔한 예. 감독들도 많이 있었고요. 확실히 근데 그 임검택 감독님의 그 거장 포스랑은 아, 근데 분야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다루고자 나이도 하는 다르시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대도 다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한국 사회에서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런 틀에서 거장은 이런 모습에 품격 있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뭐 이제 뭐 나도 이제 거장 좀 됐는데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불경죄에 걸려가지고 더 이제 사람들이 더 근데 그게 무시하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김기덕 감독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사회의 틀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런 네,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악동 이미지가 많죠. 예.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그런 면이 좋은 거죠. 영화 자체가 좋고 막 즐겁게 볼 수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거를 뭔가 경계를 넘어서는 그 한계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게 감독으로서 너무 내가 만약에 정말 같은 감독이라면 너무 대단해 보일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그런 용기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무튼 네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분이시죠. 그 영화도 마찬가지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항상. 분명히 얘기할 거리를 주는 감독이 그렇죠. 생각하고 뭔가 내가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감독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포스터에 보면은 이제 포스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김비덕 감독님이 이제 메비우스 작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짤막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제가 읽으면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그러게요. 김기덕, 메비우스 작의, 가족은 무엇인가, 욕망은 무엇인가, 성기는 무엇인가. 가족, 욕망, 성기는 애초에 하나일 것이다.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가 나고 어머니가 아버지다. 애초 인간은 욕망으로 태어나고 욕망으로 나를 복제한다. 그렇게 우린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연결된 것이고 결국 내가 나를 질투하고 증오하며 또 사랑한다. 여기에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나를 놓고 나는 다시 남자가 돼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는 나를 다시 먹고 이렇게 순환되는 그렇죠. 가족의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로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을 알아채는 관객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냥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말하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소통에 대한 그런 게 방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많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한국 관객과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좀 영화들은 소설에 가까운데 김기덕 영화는 좀 시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 굉장히 자극적인, 그러니까 쌍욕이 가득 들어있는 시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정말 영상으로만 얘기를 네. 하죠. 언어도 없이. 네. 사람들이 이거 뭐냐,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거 왜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보는데 다른 부분은 안 불편했는데 저는 막그 자해하고 이런 거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하는 거 되게 아우,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그 너무 부분도 많아요. 정말 예. 힘들었죠. 저도 눈을 감은 적이 되게 아, 많은데. 칼 꼽는 것까지는 제가 참겠는데, 저는 이제 돌로 없고 피부 묻는 아. 거 있잖아요. 그건 저는, 진짜 불편하죠. 그 다른 데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메비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항상 이렇게 논란을 만드시는 감독님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도 논란을 많이 만들어낸 상수 약국이 되봅시다. 뭘 해야 되나, 멱살을 잡아야 되나 말이야. 논란거리를 좀 줘서 네, 맞아요. 그런 게 항상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하게 그런 가는 부분이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김기덕 감독님에 대해서 좀 메비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회에는 우리가 이 앨리스 먼로라고 이번에 또 노벨 문학상 받으신 네. 캐나다 분 작품을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단풍나라 캐나디안. 메이플 시럽만. 단편 소설을 많이 쓰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노벨상 받고 나서도 이제 단편 소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네, 많이 생각했으면 맞아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단편이 분입니다. 짧고 또 읽기도 좋고 해서 이번에 좀 저희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단편 데뷔작이죠. 1968년에 쓰셨던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는 책으로 다다음 주에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고요. 네. 메비우스 오늘 힘든 영화였는데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뭐 이번 기회에 김기덕 감독님 얘기도 나누고 사실 네. 제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갔다가 파티에서 잔디밭에 앉아 계시는 걸 멀리서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다른 배우분들하고 이제 같이 잔디밭에 음.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재밌는 얘기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네. 혹시 또 김기덕 감독님이 조금 까칠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나 저희 방송 듣고 멱살 잡으러 오시는 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와주세요. 제 멱살 잡아주시고. 제발, 플리즈, 막 이런 거. 네. 좀 참 변태들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남은 2주도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저희는 알리스 먼로와 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발음이 다르네. 저는 앨리스 먼로인 줄 알았는데. 앨리스 먼로. 네, 감사합니다. 여긴 상수역국이었습니다. 예!